BTV 동진의 파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진화의 시작으로 문을 열었던 혹성 탈출 리부트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가이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전작으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세계관을 다루고 있고요. 네. 약 7년 만에 후속작이죠. 이 혹성 탈출이 영화사에서 처음 대대적으로 이렇게 큰 화제를 보이면서 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건 1968년도에 그게 워낙 성공을 해서 뭐 텔레비전 시리즈나 후속작으로 나오기도 하고 팀버튼도 심지어는 또 만들기도 했고 약간 흑역사긴 했지만 네, 그런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르러서 3부작으로 다시 리부트가 됐었잖아요. 시저가 주인공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해서 네. 무려 16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더라고요. 세계 앞에서 네, 그러니까 뭐 블록버스터로 상당한 규모, 더군다나 이제 이 평론가들의 상찬도 많이 받기도 네.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시리즈의 네 번째 영화라고 말하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것들이 또 다른 단계로 넘어왔다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 것하고 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3부작을 정말 장엄하게 마무리해서 이 새로운 속편 네네. 과연 기대와 걱정이 공존했는데요.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평론가님? 예, 저는 이제 앞에 그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3부작을 워낙 좋아해서 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통 블록버스터는 이제 볼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스케일. 이야기라는 것은 보통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짜맞추다시피 약간 액세서리처럼 이야기가 거드는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혹성 탈출 3부작은 이 할리우드에서 드라마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 드라마. 이야기의 깊은 골과 높은 그 정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굉장히 뛰어난 시리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 다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이제 주인공도 이제 그러니까 했는데. 네,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또 멋지게 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앞에 3부작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장엄하고 우아하고 깊고 강렬한 그런 느낌들이 이번 속편에서도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됐다고 할까요? 충분히 계승했네요. 네. 3편 종의 전쟁보다 제작비가 더 적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스케일을 키우는 방식으로 네. 승부를 걸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 네. 영화의 정체성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이전에 뭐 남은 소품 재활용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이 들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장비 같은 것들 다 여기 막 붙이고 이런 것들. 네. 영화를 봐서는 그렇게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생각이 안 들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훌륭한 이야기에 앞서 네. 전반적인 연출, 네. 액션, 볼거리 이런 걸 먼저 얘기해야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액션이나 시각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혹성 탈출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대사가 적어요. 주인공들이 유인원이기도 하고, 뭐 중간에서 물론 말을 자유롭게 하는 장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대사로서 설명하기보다는 그걸 시각적으로 구현해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영화가 굉장히 이제 영화적인 느낌들이 제대로 나고 있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제 웨스볼이라는 감독인데 메이즈 러너가 뭐 재밌긴 하지만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메이즈 러너를 뛰어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연출을 했는데 사실은 연출도 연출인데 각본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요. 전반부는 불의 이미지가 지배하고요. 네. 후반부는 물의 이미지가 지배를 해요. 이 시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주인공인 시저를 화장을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게 영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불을 이용한 수많은 공격들이나 어떤 참상이나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초반부에 벌어지게 되는데 후반부로 가면 그것이 이제 물의 이미지로 대체가 되고요. 그러니까 시저를 대체하는 이 영화 새로운 어떤 그런 속편들에서의 주인공이 노아거든요. 노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노아의 방주죠,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마지막에 어떤 공간, 영화의 마지막에 어떤 물의 활용, 이런 것들이 노아라는 이름을 아마 그런 쪽으로 붙인 것 같고요. 시저가 그랬던 것처럼 네, 따온 거군요. 그런 상황에서 후반부에서 물을 활용한 연출들 같은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그 심리적인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물론 이것을 완전히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건 아니잖아요. 다 배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기를 한 걸 디지털로 구현했죠. 그렇죠. 퍼포먼스 캡처라는 걸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젠 다 알고 있는데 중간 초반에 보면 주인공인 부족들이 새들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기르고 하는 어떤 그런 처소가 등장하게 되는 높은 탑처럼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매달리게 돼요.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어떤 끔찍한 광경을 보게 돼서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슬픈 눈동자이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무력감도 있는데 그 어떤 그 유인원의 표정이 노아의 표정이 물론 배우의 연기가 기본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깊고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도 참 깊어요. 그쵸, 쌍꺼풀도 그쵸. 진하고. 이젠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그 한계를 어느 정도 넘어선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전작, 네. 3부작과의 비교겠죠? 이 시저 3부작에서의 상황은 결국은 인간들과 유인원들 사이에서의 대립과 전쟁과
화합과 공존 가능성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이 속편에서 이 새로운 시작에서의 핵심은 인간과 유인원들 사이에서의 대립이 아니고요. 인간을 일단 사이에 두고요. 네. 양 유인원 부족들 사이에서의 대결이에요. 네. 프록시무스와 노아. 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그럴까? 사실은 블록버스터에서 이런 구도가 지난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엑스맨 시리즈 같은 거. 네. 돌연변이들이 있다고 했을 때 가운데 인간을 두고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잖아요. 네. 공존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쪽이 이제 악역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인원 부족들끼리의 대립을 다뤘다는 측면이 네. 이전하고 좀 다르죠. 그 이전에도 반개의 서막이라는 그 시리즈를 보면 거기서도 이제 서로 다른 그 유인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드라마의 어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네. 시저와 코바. 그렇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훨씬 더 장대한 규모로 그것을 이제 부족 간의 어떤 대결로 펼치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측면에서 이 3부작하고 다른 면이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이 시리즈를 새로 속편을 보게 되면 이전과 굉장히 다르게 새롭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전 시리즈의 연장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전 사실 그래서 이 영화를 흥미롭게 보긴 했는데 네. 예를 들어 진화의 시작에서는 처음 시저가 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네. 중간중간 쇼킹한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 편은 이제 아바타 물의 길처럼 네. 처음부터 그들의 세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네. 약간은 신선함이 좀 다운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리즈를 처음 본 거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애초에 우리가 차별화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었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탄 그 유인원들이 네. 물가에서 물을 이렇게 떠먹으면서 말도 못하고 언어를 잃어버린 인간들을 습격해서 올물을 사용하고 그물을 사용하고 해서 충격이었어요. 사냥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굉장히 쇼킹한데 이게 사실은 1968년도에 나왔던 혹성 탈출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이미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때도 막 둘러싸가지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오래전에 그 오리지널의 어떤 이미지까지 가져오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이 바로 직전에 3부작의 어떤 정서를 그대로 갖고 와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 그런 속편이다. 참 이야기를 잘 짠 그런 좋은 스토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독수리 부족은 공간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요. 계곡 너머 쪽으로 가게 되고 터널 너머 쪽으로 가게 되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죠. 네, 어떤 위험한 다른 부족이 있거나 네. 아니면 인간들이 있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공간적인 한계를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냐면 새들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죠. 다시 말하면 공간적인 한계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부족이거든요. 나머지 하나의 어떤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부족을 만약에 가면 부족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중에서 이제 가면을 쓰고 나오니까 이 가면 부족의 핵심은 뭐라고 할까요? 빨리 진화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부에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공간적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부족과 시간적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부족의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는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일단 뭐 당연히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이즈러너도 그러네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매드맥스 시리즈의 퓨리오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어떤 식으로든 사멸하거나 멸종 직전에 있는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그 장르로 속할 수 있는데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뭐 드라마의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 영화적인 이야기예요. 노아의. 영화의 초반부에서 노아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성경 영화에서는 이제 소위 그 통과 의례라는 어떤 그런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속의식. 꼭대기 둥지라는 곳에 올라가서 새 알 하나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결속이라는 것은 새와 이 유인원들 사이에서의 결속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결속 의식을 통해서 어른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단계를 진입해서 그런 통과 의례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 수많은 모험들 끝에서 그 끝에서 마침내 어른으로 탄생하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초반의 결속 의식이 좌절된 것이 마지막에 또 다른 결속의 행위로서 끝나면서 감동을 주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더군다나 이게 약간 로드무비처럼 어드벤처 무비처럼 여정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전형적인 사실은 성경 영화의 툴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상기를 해보면 사실 이 영화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주요 주인공들 중에서 가장 모르고 있는 사람이 노아예요. 그러네요. 네, 나중에 알고 보면 뭐 만나게 되는 중간에 사람들이나
또 다른 어떤 유인원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상황에서 노아는 인간들과 유인원들이 한때는 같이 공존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는 문자라는 것이 존재하고 문자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라요. 그걸 알게 됐을 때도 표정 연기가 장난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이 캐릭터는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무엇보다도 배우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배움의 끝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도 영화는 성장 영화적인 어떤 그런 플롯을 갖고 있다. 저는 주요 인물들의 네. 선악 구도가 네. 일체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프록시무스는 악인이잖아요. 네. 완전 빌런인데 네. 그럼에도 연설을 하는 걸 들어보면 네. 약간 설득력이 좀 있어요. 고대 그렇죠. 왕국의 네. 제왕들이 했던 얘기 같기도 하고 인간들한테 당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에서 뭔가 빨리 배워서 성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조금 헷갈렸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네. 인간 소녀도 무조건 착한 애 같지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다 인간의 거고 인간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찾아야 한다. 네. 꼭 그럴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대충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요약해 주신 부분이 사실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들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악당이 그냥 악하기만 하고 주인공을 괴롭히게만 등장한다면 그것은 기능적인 악당이죠. 그럼 굉장히 얄팍한 악당이 되는 거고요. 악당은 또 악당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 되고 네. 자기 딴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프록시무스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건 로마의 황제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영화에서 보면 계속 로마 이미지가 따라오고 있고요. 네. 중간에 보면 자기들 파티할 때 토가 파티 한다고 그러거든요. 토가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옷 같은 거 둘러서 입는 그 로마 시대 복장이 토가잖아요. 중간에 등장하게 되는 커트 버니거트라는 작가가 나오는데 네. 로마 시대 역사를 좋아하는 작가로 소개가 돼요. 프록시무스도 로마 네. 이야기 되게 즐겨 듣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작 3부작이 시저잖아요. 네. 시저 자체가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줄리어스 시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에서의 과거의 유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두 가지의 과제가 있다면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의 유산은 두 개예요. 극 중에서. 하나는 수세기 전에 우리 이렇게 유인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를 바쳐가면서 결국 유인원들을 구했던 우리의 영웅 시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념. 그러니까 시저의 유산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한쪽의 과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인간들이 말도 못하는 퇴화한 그런 어떤 상태로 머물게 되었지만 네. 과거에는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인간들의 어떤 유산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인간의 유산들이 어딘가에 지금 모여 있다라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인간의 유산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라는 두 번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를 놓고 악당들하고 그렇지 않은 주인공들 사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악당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프록시무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프록시무스예요. 네. 프록시라는 건 대리인이잖아요. 누구의 대리니까? 시저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프록시무스 시저. 라고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시저라는 인물이야 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네. 사실은 그런 인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 인물 프록시무스가 하고 싶어 하는 건 과거의 유산을 훔쳐서 빨리 더 어떤 엄청난 그런 상태로 진입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영화에서 등장하는 훨씬 더 자범에 해당하는 또 다른 악당이 있어요. 트레베이션이라는 인간이 등장하게 되는데 과거의 유산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이야기거리로 소비하는 사람. 황제가 옆에서 심심하다라고 하면 과거 얘기 들려주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얘기를 할 뿐이고 그 과거의 유산을 승계하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걸 비웃는 사람이에요. 왜 과거에 집착해 현재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유산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고 현재에 매몰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거의 유산을 훔쳐서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당.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일반적인 그런 블록버스터의 대립구도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다루는 초점에 있어서 굉장히 신선한 측면이 있다. 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과거의 유산이 영화 속에서는 책이나 문자로 제시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블록버스터가 지식을 놓고 양측이 싸워서 갈등하고 어떤 모든 그런 행동들과 전쟁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줄 핵폭탄이나.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영화의 중심적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문명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더군다나 문명이 사멸된 이후에 포스트 아포칼립스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굉장히 깊이 있게 그렇게 세계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점이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꼭 문명을 인간만 계승해야 되는가?
뭐 유인원이 이상하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철학적인 고민이 들더라고요. 1968년도 오리지널부터 계속 반복되어 네. 왔던 그런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요. 인터넷과 BTV를 가입하면 사은품과 요금 할인 말고 추가로 받는 것 없냐고요? 당연히 있죠. 비다이렉트 샵에서 신규 가입하면 도서 구매 시 무제한 할인. 이만큼 책을 사도 일반 도서는 25%, 전공 도서는 20% 무제한 할인.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노아가 이제 부족들과 이제 학살을 견디고 자기의 부족들이 전부 다 잡혀가게 되잖아요. 영화의 초반부에. 네. 그러니까 혼자 남게 된 노아가 자기 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잖아요. 네, 모험담이죠. 네, 근데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자기 갈 때마다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두 캐릭터가 있어요. 인간인 메이와 독수리인 태양이 있게 되는데 이 둘이 사실은 둘 다 인간과 이 유인원 사이에 관계를 은유하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상의 핵심이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당연히도 그 소녀와 메이라는 소녀와 주인공인 이 노아의 관계가 인간과 유인원 사이에서의 공정 가능성에 대한 뭐 회의적인 시각이든 아니면 희망적인 시각이든 이걸 담고 있다고는 당연히 보이잖아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게 이제 독수리와의 관계에서 은유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족이 이름이 일단 독수리 부족이에요. 근데 독수리 부족이 아니고 원래는 유인원 부족이잖아요. 근데 독수리 부족이라고 부른다는 뜻은 이 유인원 부족의 특색은 독수리를 기르고 독수리와 함께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것이 이 부족의 정체성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중간에 이제 프록시무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인간은 인간들의 시대에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바다도 건너고. 네, 중요한 것은 독수리처럼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문명을 잃기 전에 가장 찬란했던 순간에 인간은 독수리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와 유인원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가 핵심인 이 부족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랑 굉장히 초반에는 사이가 안 좋고 자기를 핥히기나 하고 자기 팔에 앉지도 않는 그런 독수리 태양과 노아의 관계가 후반부 가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둘의 관계는 사실상 인간과 유인원들의 관계하고 같다라는 거죠. 이 소녀인 메이와의 관계와 독수리와의 관계, 노아와의 관계는 사실상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진전이 되거든요. 한쪽은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낙관적인 시각을, 희망적인 시각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이야기는 한 가지만을 말하지 않고요.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어떤 이런 이중 플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척이나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메이도 이런 시사점을 많이 준다는 점에서 오리지널에서 나온 여자 주인공 캐릭터나 종의 전쟁에서 나온 소녀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또 주체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속편에서의 인간 캐릭터도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3부작의 시작이었던 그 진화의 시작이 나왔을 때 가장 그 1편에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은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유인원인 시저가 말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인간에 대한 거부를 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엔 정반대로 인간인 소녀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퇴화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소녀는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건 뭐 전반부 상황이니까 역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사실은 말을 못하는 훨씬 더 전응한 저열한 그런 그 종족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인 소녀 메이가 어떤 말을 하죠. 그 말이 뭐냐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건데 호명을 하는 그 순간이 이제 그 영화의 장면으로도 굉장히 짜릿한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되고 전반부에서 더 중요하게는 그 호명을 하면서 노아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초반에는 메이를 이 주인공들이 또 다른 또 라카라는 캐릭터도 나오잖아요. 네네. 이 라카는 이제 오랑우탄인데 이 전작 3부작에서 그 오랑우탄으로 모리스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아, 모리스가 지어준 게 그렇죠. 누가죠? 바로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소녀를 지칭하게 될 때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부른단 말이에요. 이 나머지 주인공들이. 노아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코라고 불러요. 에코는 뭔가 하면 독수리 부족이 저열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들을 통칭하는 인간들을 부를 때 그냥 에코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소녀의 이름을 부를 때 소녀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개체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종족의 이름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캐릭터인 라카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소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이름은 노바거든요. 3부에 나왔던 종의 전쟁에서 유인원들 사이에서 키워진 캐릭터가 노바란 말이에요. 여자인 소녀인 그런 아이였던 것이죠. 네. 이 노바와 지금 말씀드렸던 에코라는 이름의 공통점은
개체 이름이 아니고 인간을 통칭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소녀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나는 메이야 라고 개체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노아라고 부르지 유인원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독수리 부족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네. 유인원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나 어떻게 통칭이 되느냐라는 그런 어떤 호명의 방식까지 사실 영화가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깊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이 있죠.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자, 거의 뭐 심층 리뷰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스포일러 얘기 안 하려고 네, 정말 안 했지만 거의 심층인 아마 것 영화를 같은데요. 보시고 나면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것 같아요. 또 어떤 차점에서 영화를 흥미롭게 네. 볼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전체적인 그런 연출적인 혹은 프로세스 디자인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주인공의 여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벗어난 곳을 넘어서 이 터널 너머의 먼 곳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사실은 이 여정이 이렇게 됩니다. 계속. 네. 애초에 시작을 생각해 보시면 네. 결석의식에 사용할 아주 산 높은데 꼭대기 맨 위에 둥지에 있는 꼭대기 둥지에 있는 알을 가지러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위기를 겪다가 간신히 구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적들이 이 처소를 습격하게 됐을 때 이 세 둥지에 해당하는 그 굉장히 그 나무로 만든 그 처소들이 있잖아요. 그 처소로 올라가게 돼서 거기서 적들과 싸우면서 역시 또 매달리게 돼서 추락의 이미지가 있게 되죠. 네. 중간에는 또 땅속에 만들어지는 처소로 역시 또 이렇게 꺼져서 야. 네, 거기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위에는 상승하려고 하는데 네. 중간에 꼭 추락하게 되고 다시 상승하게 되고 추락하게 되고 상승하게 되고 추락하게 이런 구도로 짜여져 있어요. 야, 이번에 혹시 한 줄 평에 상승과 추락 이미지를 명징하게 직조화했다고 표현하실까요? 예, 하강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추락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구도가 영화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신경을 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영화가 만들어낼 때 영화적인 언어라는 것이 대체 뭐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구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어찌됐건 초반에 결속 의식을 통해서 올라가서 알을 꺼내려고 했던 의식이 처음에는 얘는 혼자 올라갔다 오잖아요. 근데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면 암벽을 통해서 부족을 이끌고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여기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역시 또 추락할 뻔하다가 올라가는 다시 느낌이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면 이 부족의 핵심은 상승을 영원하는 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를 키우게 되고 독수리와 소통을 해서 그런 비상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이 이야기는 성장 영화잖아요. 내적인 성숙의 어떤 그런 여정을 외적인 부분으로 시각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어드벤처 무비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의 마지막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멋진 그런 엔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보면 인간이 버려진 옛날에 썼지만 쓸 줄 모르는 네. 그런 천체망원경이 버려지게 되는데 이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노아도 한번 하늘의 별을 보고 또 그다음 메이도 한번 보게 되잖아요. 중요한 건 둘이 같이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로따로 본다는 게 중요하고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되면 각각 두 이 메이와 노아를 비추는 단독 셔터로 이어져 있는데 이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 높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각적인 연출 방식이면서 사실상 주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송을 위해서 진짜 사비를 아낌없이 쓰시는 예. 대돈 네. 계산이고요. 요거는 약간 68년도에 난 오리지널에 가까운 컴퓨터 얼굴입니다. 그래픽이 제대로 영화 속에 구현되기 그때는 이전에 뭐 분장을 몇 시간 동안 했죠. 뭐. 예. 지금 옷도 보게 되면 요거는 옛날에 쓸데없는 선물하기 네. 김정은 액자와 함께 유행했던 네. 원래는 이게 좀 배가 나온 사람들이 입어야 돼요. 이런 고생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에이스, together, 네. strong. 네. 이 대사가 되게 중요한 게 중요하죠. 왜곡해서 해석하는 프록시무스가 있고 네. 이걸 또 진실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네.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서의 네. 또 갈등이 제 얘기 듣고 계시죠? 아니요, 이게 진지한 네. 얼굴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오늘 추천 영화는 저희가 이미 풍부하게 이해한 것 같은데요. 네.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네. 안 보신 분들이랑 이번에 꼭 챙겨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워낙 잘 만들었어요. 말씀드렸던 3부작, 그러니까 진화의 시작부터 반격의 서막, 그리고 종의 전쟁까지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뭐 확실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속편에서도 밑그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이제 스케일, 고질라, 콩, 네. 뉴 엠파이어 이런 걸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이 네. 내면의 정체성들이 아주 네. 풍부하게 함유된 영화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저 이렇게 혼자 열변을 토하면서 물어보지도 말씀하실 바에야 왜 가면을 쓰신 거예요? 아까 얘기를 좀 않았는데 이 하시죠. 정도면 뭐 오디오가 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 캬.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